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의 오수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개의 통신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가진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어떠한 형인가를 물어보는 이런 겁니다. 한번 이 말을 그대로 해볼게요. 우선 먼저 이 하나의 회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대의 단말 장치들을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버스형이죠. 여기 이렇게 터미네이터를 달아주기만 하면 얘는 버스형이 되니까 정답은 버스형을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버스형이다. 우리 한번 보죠. 버스형은 공통 공유된 케이블에 컴퓨터를 연결한 형태예요. 가장 간단하면서 단일 테이블에 의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노드들은 버스형에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고 버스의 끝은 이렇게 터미네이터를 이용해서 신호의 반사를 막아주게 됩니다. 통신 채널 버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오직 한 대의 컴퓨터만 데이터 패킷을 전송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캐리 신호를 전부 보내요. 여기 데이터가 지금 전송되고 있나 없냐를 계속 캐리 신호를 평평 얘네들이 쏴준다고요. 그래서 얘가 캐리 신호를 통해서 지금 데이터가 없구나 이랬을 때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죠. 만약에 여기 데이터를 누가 보내고 있는데 얘가 같이 보낸다. 충돌이 나면 아무도 서로 못 보내는 거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버스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캐리, 센스, 멀티플, 억세스, 콜리전 디텍션이라고 하는 CSMA-CD 방식을 사용한다. 이걸 뭐 쉽게 말하면 충돌 방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방식이죠. 장점으로는 비용이 저렴해요. 그리고 확장이 굉장히 용이하죠. 단점은 노드 수가 증가하면 충돌의 증가로 효율이 절감될 수 있죠. 또 문제가 발생한 곳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링형이다, 이 고리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고리형의 구조에 컴퓨터 케이블 컴퓨터를 연결한 이러한 형태입니다. 얘는 논리적인 토큰이 통신에 영향을 미치는데 논리적인 토큰이 뭐냐? 회선이 사용 중이 아니라는 제어 신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토큰 패싱을 통해 패킷의 충돌을 방지합니다. 토큰 링 전송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점으로는 통신 효율이 안정적이고 좋아요. 그러나 얘는 노드를 추구할 때 이 선을 끊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선을 단절하면 이게 통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큰 단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장과 구조 변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고요. 토큰 패싱은 공유하고 있는 통신회선에 대한 제어 신호, 토큰을 각 노드 간에 순간적으로 옮겨가면서 수행하는 이러한 방식, 이걸 우리가 토큰 패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집중형이에요. 중앙의 스타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가장 간단한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얘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앙에 얘가 망가지면 이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장점으로는 꽂기만 하면 되니까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할 수 있죠. 자, 보시면은 한 점 허브에서 분기된 케이블 구간에 컴퓨터를 연결한 형태예요. 또 중앙 집중 형태로 되어 있어요. 또 신호는 허브를 통해 모든 컴퓨터에 전송이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중앙 집중식이라 확장과 관리가 편하고요. 얘는 어때요? 중앙에 허브가 고장나면 전체 다운이 되고요. 뭐 노드 수가 증가하면 당연히 효율은 어떤 거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 중앙 집중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메시형, 그물형이라고도 하고요. 완전형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중앙에 통신 장치 없이 각 노드들을 1대1 점대점 방식으로 모두 연결한 거예요. 얘는요, 결함 허용 능력이 뛰어나요. 왜? 완전하게 연결돼서 그렇죠. 설치 관리가 어렵고 케이블이 많이 필요해서 문제는 뭐예요?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죠. 얘는 좀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얘는요, 2분의 n의 n-1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 필요한데,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이 n은 노드 수를 말해요. 이게 노드거든요. 그러니까 5 곱하기 4를 2로 나누니까 10이 되겠죠. 이 10이 어떤 수냐면, 선의 수를 말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아홉, 열, 이렇게 선의 수를 이야기해서 선의 수를 계산할 때 요 공식에 의해서 이 선의 수를 계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만약에 얘가 끊어진다. 얘가 이렇게 끊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우회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정말 굉장히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 것입니다. 자, 트리형이다. 이건 나뭇가지형이다라고 해서 여러 버스의 토포로지의 결합을 결합한 구조로서 복잡해요. 이걸 우리는 계층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케이블 구성이 쉽고 구축 비용이 저렴하며 관리와 확장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 허브에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가 쉽고요. 허브나 케이블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 루트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지금 그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의 형태의 여러 개의 단말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물형이다라고 하는 버스형이다라고 하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버스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시언어에서 산술연산자가 아닌 것은 어떻게? 산술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하기, 나누기, 뭐 나머지까지죠. 그런데 저기 시프트 연산자가 있으니까 뭐 답은 바로 보이겠죠. 자, 산술연산자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나머지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비트 연산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다. 시프트 연산자인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IPv6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이 IPv4의 주소 체계가 모자라서 IPv6가 나온 거죠. IPv6는 128비트예요. IPv4는 32비트죠. 자, 128비트 주소 공간을 제공한다. 인증 및 보안 기능이 뛰어나죠. 패킷을 64비트로 고정. 얘는 IPv4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좀 잘못 들어와 있네. 그게 잘못된 거죠. IPv6 확장 헤더를 통해 네트워크 기능 확장이 당연히 용이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IPv6는 IPv 주소 체계의 4의 주소 체계의 부족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됐죠. 얘는 16비트를 8부분으로 총 128비트고요. 콜론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IPv4에 비해서 전송 속도가 빠르고 호환성이 IPv4와의 호환성이 있습니다.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을 지원하므로 보안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IP6의 주소 체계에는 유니캐스트는 1대1 통신이에요. 단일 통신자와 단일 수신자 간의 통신. 그다음에 멀티캐스트는 단일 통신자와 다중 수신자로 1대 N의 통신이에요. 그다음에 애니캐스트는 1대1인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신자와 통신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다. 그래서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다. 얘도 좀 잘 알아줘야 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IPv6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뭐 여기 64K로 고정되어 있다. 얘는 IPv4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라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 가상기억 장치의 일반적인 구현 방법에는 프로그램을 고정된 크기로 나눈다. 이걸 우리가 페이징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정된 페이지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징 기법과 가변적인 크기의 블록으로 나누는 세그먼트 기법이 있다. 세그먼트 기법이 있다. 그래서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 기법. 얘를 고정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를 가변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강의 교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징 기법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크기가, 블록의 크기가 전부 동일하게 다 잘라져 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크기로 잘렸으니까 계산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페이지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페이징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크기에 따라서 이 크기들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세그먼트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있고 그 베이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주소에서 2번 세그먼트로 가라 그러면 2번 세그먼트인데 2번 세그먼트의 범위가 얼마예요? 4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는 400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라 얘는 어때요? 이 페이지에 비해서 메모리의 이런 계산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 봤을 때는 페이징 기법이 세그먼트 기법보다는 빠르겠죠. 그러나 메모리의 효율성을 따질 때는 페이징 기법보다는 세그먼트 기법이 좋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뭐예요? 페이징 기법이고 니은은 세그먼트 기법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라 1번에 보니까 페이징 기법과 세그먼트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바 변수와 자료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 장치의 기억 공간의 이름이죠. 사실은 뭐 변수 그러면 변하는 수 그래서 A는 뭐 10이다 이렇게 줬으면 또 A는 100이다 이렇게 줬을 때 이 A가 10이 되기도 하고 100이 된다. 똑같은 A가 변한다. 이런 걸 우리가 베리어블,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뭐 바이트라든지 샷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수형 변수인데 저기 실수형 자료형이 있다.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자, 강의 교환을 한번 보죠. C 언어의 문자는 캐릭터죠. 그 다음에 정수는 샷, 인트, 롱이죠. 그 다음에 롱롱이 있고요. 실수는 인 플로트와 더블, 그 다음에 롱 더블이 있는데 자바에는 캐릭터, 여기 바이트, 샷, 인트, 롱은 전부 정수형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실수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불리언이라고 하는 것은 0 아니면 1이다 라고 하는 논리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변수는 주기억 장치를 기억하게 사용하는 공간 이름이에요. 캐릭터는 하나의 문자를 저장할 때 쓰겠죠. 실수형 자료에는 펠로트, 샷, 이건 틀린 얘기고 불리형은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0이 1일 때 참이고 0일 때 거짓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샷, 바이트형은 정수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자료형이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이런 문제는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프로세스 적재 정책과 관련한 이러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는데 반복, 스택, 부 프로그램은 시간 구역성이다. 시간 지역성이다. 여기 뭐 책에 따라서 구역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지역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구역성 이론에는 시간 구역성과 공간 구역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구역성에는 반복, 스택, 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공간구역성에는 배열이라든지 순차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공간구역성에는 프로세서가 어떤 페이지를 참조했다면 이후의 가상 페이지 공간과 그 인접한 페이지를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일반적으로 페이지 교환에 보내는 시간보다 프로세스에 보내는 시간이 더 크면 스트레스, 아니요. 페이지 교체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트래싱이라고 하거든요. 요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트래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보죠. 스트레싱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 처리 시간보다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페이지 교체에 걸리는 시간이 많을 때 우리가 트래싱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고요. 이 트래싱은 다중 프로그램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트래싱 현상이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이나 가상기억 장치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하나의 프로세스 수행 중 자주 페이지 부재가 발생함으로써 나타나는 페이지 부재 현상을 나타낼 때 우리가 트래싱이다 이렇게 되고요.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이게 당연히 저하되겠죠.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CPU의 이용률은 어느 특정 시점까지는 높아지지만 다중 프로그램의 정도가 더욱 커지면 트래싱이 나타난다. 이건 왜 그래요? 메모리의 용량 때문에 그렇잖아요. 메모리 용량이 꽉 차면 그 다음에 어떤 걸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올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니까 CPU의 이용률은 그 다음부터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트래싱 현상의 방지는 다중 프로그램의 정도를 메모리의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좋겠죠. 또 페이지 부재 빈도를 조절해서 사용하고요. 중복되는 것을 방지해서 워킹셋을 유지하게 하고요. 부족한 자원을 증설하고 프로세서도 필요치 않은 프로세서는 중단시키면 되겠죠. CPU 성능에 대한 자료의 지속적인 관리와 분석으로 임계치를 예상해서 운용을 해서 임계치가 넘어가게 되면 떨어뜨리게 되고 올리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세스 정적과 관련돼서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뭐 아까 제가 3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트래싱은 프로세스의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현상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언어에서 시언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자, 우리 시언어 프로그램을 보면 N은 4네요. 그 다음에 PT라고 하는 곳에 널이 들어있는데 뭐 좀 별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AND는 주소 표시죠. 그러니까 N은 N의 주소를 PT에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N의 주소값과 PT의 주소값을 빼주면 얘는 똑같은 거니까 빼주고 PT 값이 얘가 N의 값이니까 4고 4와 4를 더하면 8이 되는 이러한 얘기네요. 그리고 리턴 값으로 값을 반환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건데 살펴보죠. 자, 저 int main void다 해서 1번에 n은 4로 초기화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에 pt 변수에 null 값을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그 pt에 n의 주소를 저장해. 여기 and n이니까 n의 주소를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n의 주소값과 pt의 주소값은 결국은 같은 거잖아요. 여기 같은 거니까 이 pt의 주소값을 서로 상쇄시키면 되죠. 그럼 얘와 얘 값만 더하면 되니까 n이 4니까 4 더하기 4는 8을 정수로 출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죠. 그리고 리턴 값을 반환하면 되는 이러한 내용이 돼서 당연히 얘는 8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죠. 뭐 이게 시언어의 포인터에 관한 이야기인데 뭐 포인터 주소값만 볼 줄 알면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은행가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 어느 기법에 해당하느냐. 이 은행원 알고리즘, 뱅커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익스트라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죠. 이 다익스트라가 만든 이론인데 사실은 은행원 알고리즘은 좀 문제가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나 워낙 세계적인 석학이 발표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얘기를 못했던 이런 알고리즘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예방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교착 상태를 예방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자. 그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예방기법, 프리벤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호배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면 싸우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다음에 점유 및 대기 부정. 프로세서가 실행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할당해서 프로세스의 대기를 없애거나 자원이 점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자원을 요구하는 건데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요구하면 충돌 나니까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죠. 홀드 앤 웨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선점, 넌 프리엠션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다른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반납하고 요구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 비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야 그 다음 걸 받아준다. 이런 얘기죠. 환영대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원형의 모양으로 이 자원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얘랑 짝이고 얘가 얘랑 짝인데 얘가 자기 짝을 놔두고 얘하고 요구하고 얘도 자기 짝을 놔두고 얘하고 요구하면 이렇게 원형의 모습에 충돌이 일어난다. 그래서 환영대기를 부정해라 이런 얘기죠. 얘는 서큘라 웨이트다라고 하는 거죠. 자원의 선형 순서로 분류해서 고유 번호를 활동하고 각 프로세서는 현재 점유한 자원의 고유 번호보다 앞이나 뒤에 어느 한쪽 방향의 자원을 요구하도록 서로 자기 짝끼리만 하면 좋지만 그것들을 무시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호배제를 부정해라. 점유대기를 부정해라. 비선점을 부정해라. 환영대기를 부정해라. 이런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회피기법을 우리가 어보이던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이 은행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정상태와 불안정상태를 이야기해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회피해버리라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교착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교착상태가 나타날 것 같으면 피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로 뱅커스 알고리즘이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기법이고 리카바리는 회복기법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원 알고리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보이던스, 회피기법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어보이던스가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갖는 시스템 페이지에서 참조 순서가 1, 2, 1, 0, 4, 1, 3일 때 P4 알고리즘, 이 P4 알고리즘이 선입선출이죠. 알고리즘에 의한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의 최종 상태는 어떠냐. 이거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프레임들을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셔서, 하나 더 그리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처음에 1이 들어왔다. 처음에 1이 들어왔다. 이러면 무조건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2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1이 있고 2가 들어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페이지 부재 발생하죠. 1은 어때요? 여기 1이 있으니까 페이지 부재 발생 안 하죠. 그 다음에 0이다 라고 하면 여기 0이 들어오면 1, 2, 0이잖아요. 페이지 부재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4가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이제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1이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1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4, 2, 0이 되고 페이지 부재 발생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이 들어왔다. 그럼 누가 나가야 돼? 2가 나가야 되겠죠. 그럼 4, 1, 0이 되고 페이지 부재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3이 들어오죠. 그러면 어때요? 0이 떨어져 나가야죠. 그럼 4, 1, 3이 되고 페이지 부재 발생했다. 그러니까 페이지 부재가 2, 4, 6개가 6번이 발생을 하고요. 최종은 413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인데 보시죠. 자, 우선 먼저 1이 들어오면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는 거죠. 2가 들어왔으면 페이지 부재 발생하는데 1은 있으니까 페이지 부재 발생 안 하죠. 0은 0이 이제 채워졌겠죠, 페이지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떨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1이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4가 들어오면서 1이 떨어져 나가야죠. 그럼 페이지 부재 발생하지요. 또 1은 2가 나갈 차례니까 여기 들어오고 다음에 3은 0이 나갈 차례니까 3이 돼서 마지막에 413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의 문제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을 잘 그려서 그려만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돼서 정답은 413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TCP IP 프로토콜에서 TCP에 해당하는 계층은 어떤 것이냐. 얘는 전송 계층인데요. 트랜스포트 계층인데 TCP와 UDP라고 하는 것. 얘가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렇게만 강의해서는 안 되겠죠. OSI 7 레이어, OSI 7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리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전송에 필요한 장치, 하드웨어 간의 실제 접속과 절단 등에 대한 기계적, 기능적, 절차적, 정기적인 특성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RS232C라고 하는 시리얼 포트는 사실은 25핀의 이런 핀이에요. 이런 핀 25핀짜리의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모니터라든지 과거의 모니터라든지 이런 데 핀으로 연결될 때 이걸 RS232C를 썼었는데요. 좀 뭐 2번 핀과 3번 핀은 송신과 수신에 쓴다. 얘네들은 각각 이런 정기적인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정기적인 특성이고 얘네들이 하는 기계적, 기능적, 절차적인 이러한 특성에 대한 규칙을 정의한 것이 바로 피지컬 레이어 물리 계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리얼 포트를 랜에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물리 계층이 하는 얘기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얘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가정에서 컴퓨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이 있나요? 이렇게 연결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이렇게 연결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테니까 보통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허브를 달아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자체적인 네트워크망을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한다면 A, B, C가 서로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아직 인터넷 안 나갔어요. 이거는 그냥 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뢰성,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이 랜 카드 안에 맥 주소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 주소로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얘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통해서 데이터를 프레임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 제어, 순서 제어 이런 기능을 다 담당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HDLC다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HDLC로 전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맥 주소라고 하는 거 얘는 이 랜 카드의 고유 번호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 강의를 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걸 단어로 외워서는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물리 계층은 이 컴퓨터 하나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랜 카드에 이런 이야기라면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얼마나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신뢰성, 그 다음에 플레임, 그 다음에 맥 주소. 이 플레임은 HDLC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연결과 관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연결 설정을 유지하고 해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지할 때 IP 주소로 연결하고 IP 주소를 끊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 패켓 단위로 한다는 거죠. 패켓 단위가 바로 이 x.25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패켓 단위로 데이터를 날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좀 여기가 좀 너무 지저분해서 좀 지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여기 지금 x25다. 얘가 패켓 단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번 안을 읽어보죠. 개방 시스템 간에 네트워크의 연결 관리, 그러니까 설정과 해제와 유지를 하는 거고요. 데이터의 교환 및 중계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라우팅을 한다는, 경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라우팅이라는 게 뭐예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네트워크 계층에 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 링크 계층이 가정에서 이렇게 컴퓨터가 있으면 이 컴퓨터들을 연결했을 때 얘는 뭐 공유기라든지 이런 곳에 의해서 연결하고 나오면 이제 라우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나가는데 이 라우팅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웬의 세상이 되고요. 여기는 랜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요 이후의 세상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계층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문제죠. 이게 TCP와 UDP인데 이 전송 계층도 핵심 키워드가 신뢰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아까 데이터 링크 계층이 신뢰성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이터 링크 계층은 랜에 대한 신뢰성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IP 계층, 그 네트워크 계층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웬 세상으로 나왔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웬은, 신뢰성은 웬 세상에 대한 신뢰성, 인터넷에 대한 신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CP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연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결성.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끝까지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연결을 책임지는 거고요. UDP라고 하는 것은 비연결성이에요. 절대 책임 안 져요. 그냥 빠르게 연결만 해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신뢰성이니까 당연히 오류 제어, 흐름 제어 뭐 이런 것들이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세션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점이에요. 체크점. 이 체크점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데이터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소동기점과 대동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션 계층이 하는 것은 송수신 간의 관련성을 유지하고 대화 제어를 담당하는 이러한 역할을 세션 계층이 한다. 그 다음에 이 표현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 코드들을 받으면 암호화, 압축 뭐 이렇게 해서 해킹되는 것을 막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 계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용 계층은 사용자가 쓰는 거예요.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HTTP다 그러면 80번 포트를 쓰는 거예요. FTP다 그러면 21번 포트를 쓰는 거예요. 텔넷이다 그러면 23번 포트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SMTP다 그러면 25번 포트를 쓰는 거죠. 이 FTP라는 게 뭐예요? 파일 주고받기죠. 이 텔넷은 뭐예요? 원격 접속을 하는 거죠. SMTP는 이메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를 지워보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워낙 중요한 얘기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응용계층에서 이메일을 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메일을 내가 전송했어요. 그럼 그 이메일은 그 이메일 주소에 맞게 해킹당하지 않도록 암호화와 압축 이런 것들을 표현계층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암호화 압축을 했으면 어때요? 상대방 이메일 주소와의 동기점을 맞춰서 안정성 있게 이메일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메일을 보내고 그러면 이 TCP가 상대방 주소에 책임지고 연결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연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신뢰성 있게 데이터가 지금 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 계층에서 얘를 어때요? IP 주소와 패켓 단위로 데이터를 이메일을 전송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대방 컴퓨터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IP 주소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맥 주소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패켓 단위가 프레임 단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좀 정리해 보시면 좀 설명이 길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아실 건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맥 주소를 IP 주소로 바꾼다라는 거죠. 이 맥 주소를 IP 주소로 바꾼다. 이걸 우리가 RARP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꿔준다. 이거를 RARP다. 리소스 어드레스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거고 리버스 어드레스 리소스 프로토콜이다 이런 얘기니까 요러한 관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기서 맥 주소와 프레임 단위로 변환이 되면 상대방 모니터에 이메일이 뜨겠죠. 이렇게 해서 OSI 7 레이어를 하나의 이메일 전송으로 이해를 해보면 조금 쉽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렇게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해서 OSI 7 레이어를 강의했는데 반드시 OSI 7 레이어 그냥 외우지 마시고 반드시 이해하면서 이 중요 단어들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TCP가 해당하는 건 당연히 전송 계층이니까 트랜스포트 계층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TCP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UDP도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TCP는 연결성이다. UDP는 비연결성이다 라고 해서 TCP의 헤더는 연결성이라 되게 복잡해요. UDP는 뭐 비연결성이니까 헤더가 좀 간단하고 이 헤더들을 보시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언어의 C 언어의 프로그램 결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는데 여기 보시죠. 뭐. 자, 여기 int A는 3이고 B는 4고 C는 5예요. 그 다음에 R1, R2, R3가 int고요. R1에 A가 여기 R1에다가 A가 4보다 적으냐? 그리고 B가 4보다 적으냐?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A가 지금 3 아닙니까? 3은 4보다 적으니까요. 얘는 진실이에요. 1이에요. 1. 그 다음에 B는 4는 작거나 같으니까 얘도 1, 1이니까 R1은 당연히 1이 되겠죠. R1은 1이다. 또 A가 3인데 3이 3보다 크냐? 얘는 거짓이니까 0이죠. 그 다음에 얘는 5R이잖아요. 그러면 B가 4니까 4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1이잖아요. 그러면 얘 0과 1을 5R하면 R2도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R3는 C가 5인데 5의 부정이니까 R3는 부정이니까 0이죠. 그러면 R1 마이너스 R2 플러스 0이니까 그냥 0 나오겠네요. 얘는요. 계산해보면 0 나오겠다. 그래서 여기서 R1은 1이 된다. R2도 1이 된다. 그 다음에 R3는 0이다. 계산하니까 0이 출력된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풀 수 있는 이러한 문제로 돼서 답은 0이 출력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닉스에서 파일의 권한 모드의 설정에 관한 명령어는 뭐냐? 여기 1번에 cp가 있는데 저 cp라고 하는 것은 copy, copy의 약자예요. 복사해라. 이 change 모드가 얘가 이제 권한을 설정해주는, 권한을 바꿔주는, 뭐 777 권한이냐, 666 권한이냐, 뭐 이제 이런 권한이고요. 캣은 카탈로그예요. 목록 보는 거고, LS는 목차 보는 거예요. 리스트. LS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니까 한번 보시죠. 여기. 캣은 카탈로그, 화면에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CP는 복사죠. 체인지 모드는 파일의 권한 모드를 설정한다. 이 포크는 프로세서를 생성하는 이러한 명령이고 LS는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기본 명령어를 통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체인지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CH 모드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유닉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것이냐? 상당 부분 시온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식성이 우수하죠. 하나의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작업을 백그라운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개의 작업을 병행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쉘은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얘는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입출력 장치 관리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얘는 커널이 하는 거예요. 커널. 커널이 엔진이에요, 엔진. 그러니까 이런 운영체제나 이런 것의 엔진인데 쉘은 명령 해석기예요.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시스템을 사용해서 정보와 유틸리티들을 공유하는 편리한 작업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뭐 맞는 얘기고요. 보시면 유닉스 구조는 이 커널이에요. 얘가 엔진이에요. 유닉스 엔진. 그 다음에 쉘은 명령 해석기예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고 커널은 말 그대로 가장 핵심의 엔진이라니까요. 컴퓨터가 부팅될 때 주기억 장치에 적대되며 상주하면서 실행하게 돼 있어요. 하드웨어를 보호하고 하드웨어 간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담당하며 스케줄링이라든지 파일 관리, 기억 장치 관리, 모든 리소스들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커널이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쉘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 해석기예요. 얘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도스의 커맨드컴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도스의 커맨드컴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부팅시켜 주기도 하고 그 명령들을 관리하는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에 상주하지 않고 명령어가 포함된 파일 형태로 존재하며 보조기억 장치에서 교체 처리가 이거는 뭐냐 하면 이 과거의 컴퓨터들은 메모리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 명령어와 외부 명령어로 나눠지는데 이 외부 명령어들이 전부 보조기억 장치인 디스크에 들어 있어서 그 디스크를 로드해야만 이 명령들이 작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파이프라인 기능을 지원하고 입출력 재지정을 통해 출력과 입력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쉘은 명령어 해석기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빈 기억 공간이 크기가 20KB, 16KB, 8KB, 40KB일 때 기억 장치의 배치 전략으로 베스트핏을 쓴다. 이 베스트핏이라는 게 뭐냐면요. 얼마나 메모리의 양에 딱 적재적소에 맞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의 크기가 17KB니까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건 20KB에 들어가야 어때요? 3KB가 남죠. 이런 것을 우리가 3kb의 내부 단편화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단편화는 3kb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스트 핏으로 했을 때 만약에 워스트 핏으로 한다 그러면 가장 큰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는 얼마입니까?
33인가요? 33의 내부 단편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되는 거니까 강의 교환을 보죠. 우선 최초 적합은 가장 먼저 만나는데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죠. 최적 적합, 베스트 핏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딱 맞는 곳에 들어간다 이런 거고, 최악 적합은 가장 메모리가 큰 곳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적 적합을 쓰니까 20kg에 들어가서 17kg는 3kg의 공간이 남기 때문에 내부 단편화는 3kg가 생깁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돼서 어때요? 베스트 핏을 썼을 때 3kg가 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92, 168, 10, 24, 0/24인데 FLSM 방식을 이용하여 4개의 서브넷으로 나누고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했다. 이때 서브네팅된 네트워크 중 4번째 네트워크에서 4번째 사용이 가능한 IP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죠. 여기 192, 168, 0, 24예요. 그러면 서브네트 마스크는 1의 개수가 24개라는 거야. 이렇게 8개짜리가 해서 24개가 되고 나머지 8개 000이니까 얘를 계산하면 255, 255, 255, 제로인 C클래스에 해당하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이 네트워크를 4개의 서브넷으로 나눠야 된다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서브넷을 나눌 때 서브네트 마스크가 0인 부분, 즉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해서 즉 8개의 마지막 비트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 4개가 포함되는 비트라고 얘기했으니까 4개는 2의 제곱이 4 아닙니까? 그러니까 2의 제곱은 2개는 빼고 나머지 6비트로 호스트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2개 빼고 요 6개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2의 6승이니까 얘는 32개를 나눌 수가 있죠. 그러니까 32개로 나누니까 192, 168, 0부터 63까지 하나, 64부터 127까지 하나, 128에서 191까지 하나, 그 다음에 192에서 255까지 하나를 쓰는 거죠. 그런데 4번째 네트워크라고 시험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4번째 네트워크에는 192, 168, 1, 192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네트워크의 대표 주소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렇게 IP 주소가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맨 앞에와 맨 뒤에는 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돼요.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대표 주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로 쓰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주소는 193부터 4번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193, 194, 195, 196이 되겠네요. 4번째 되는. 그러니까 192, 168일에 196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째 사용한 것은 196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니까 답은 여기 196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뭐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C 언어에서 밑줄친 부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 얘는 보니까 A의 부정. 자, A의 부정에 and B의 부정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카르노맵의 정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드모르가 자, 76번 보죠. 다음 C 언어 프로그램에서 밑줄친 프로그램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밑줄친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자, A의 부정 and B의 부정이에요. 얘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데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이 드모르간의 법칙 어때요? A와 B의 부정은 얘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A의 부정 플러스
B의 부정으로 바뀐다. 또 A 플러스 B를 때리면 A 부정 곱하기 B의 부정으로 바뀐다. 얘가 드모르간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얘를 A 플러스 B 요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다시 조건식으로 계산하면 어때요? 부정 앞으로 빼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A의 부정에다가 N 이렇게 해서 B의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뭐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답은 얘가 되겠네. A의 부정에 O와 B의 부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어노 코드도 볼 수 있냐 이것도 있지만 드모르간의 법칙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자, 유닉스에서 새로운 프로세서를 생성하는 명령,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포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크는 새로운 프로세서를 생성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크다라고 하는 이런 거고요.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시어노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실행 결과는 어떠냐? 이렇게 보니까 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STRUCT를 쓴 거 보니까 구조체에 대한 이런 문제네요. 자, 한번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검은 1번을 한번 보세요. int i는 0이에요. 그 다음에 구조체 ST OB1, OB2를 만들고요. OB1의 A는 0이고 5번에 보니까 0이죠. 그런데 for i는 6번부터 잘 보세요. 6번에 의한 누적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6번에 for i는 0에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해라. 지금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저 i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뭐 9까지 변화하고 10까지 되면 떨어져 나오겠지요. 그렇다면 7번에 보면 그 i를 C의 i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C의 i에다 0이면 0 되고 1이 들어오면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오면 2가 들어가서 맨 마지막 9까지 도니까 9가 들어가겠죠. 여기에 의해서. 어디 있습니까? 여기 9번에 의해서, 요 10번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가죠. 여기 7번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네. 7번에 의해서 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8번을 보니까 얘는 그 C의 i에다가 i를 한 번 더 더해요. 그러니까 0에다 0 더하면 0이죠. 1에다 1 더하면 2지요. 2에다 2 더하면 4지요. 3에다 3 더하면 6이고 9에다 9 더하면 18이 된다. 얘가 지금 몇 번에 의해서 된 겁니까? 검은 8번. 8번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9번에 의한 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증가치가 2씩 증가하거든요. 2씩 증가하니까 0, 4, 8, 12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도 0, 2, 4, 6 이렇게 나가겠죠. 2씩 증가하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9번에 4에 의한 부분 당연히 0, 2, 4, 6, 8인데 0하고 0 더하면 0이지만 0하고 2 더하면 2 되고요. 2하고 4 더하면 6이고요. 그 다음에 6하고 6 더하면 10이고 12하고 8 더하면 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OB1은 20이 돼요. 누적값이. 그 다음에 OB2는 어떻게 해요? 0, 4, 8, 12, 16이니까 얘를 다 더하면 40이 된다. 결론은 20과 40을 더하니까 60이 출력된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2번에 의해서 60이 출력이 된다. 제가 지금 알고리즘을 까만 번호로 이렇게 쫙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또 이런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으니까 이걸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 의해서 뭐가 출력이 돼요? 60이 출력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개발 환경을 위한 빌드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는 거죠. 안트, 마븐, 그라들이 빌드 도구다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근데 케브로스다. 케브로스가 뭔지 한번 보시죠. 빌드 자동화 도구에는 안트, 메이크, 마븐, 그라들, 제이킨스가 있었어요.
근데 케이브로서는 네트워크 인증 프로토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빌드 도구는 아니란 사실이죠. 그래서 케이브로스가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다음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실행 결과는 어떠냐 그랬는데 여기 리스트 데이터의 요 대가로 쓴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걸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리스트라고 하고요. 요렇게 데이터가 쌍으로 들어가는 집합기호를 썼을 때는 이걸 우리가 딕셔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0번이고 1번이고 2번이거든요. 그럼 데이터 0번이면 A를 가르치는 것이고 요 A가 가르치는 값은 90이니까 0과 90이 출력되는 거예요. A와 90이 출력되는 거예요. 이게 출력되겠네요. 출력값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A가 100이에요. 다음에 세 개의 ABC 값이 인덱스가 0, 1, 2라고 하는 이러한 리스트예요. 근데 그 중에서 0번째니까 검은 4번에 0번째니까 A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데이터가 쌍으로 들어가는 딕셔너리예요. 그런데 이 딕셔너리에서 A라고 하니까 A의 값이 얼마예요? 90이잖아요. 그러니까 90이 출력되는 거예요. 뭐 파이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파이썬의 리스트라든지 딕셔너리라든지 튜플이라든지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은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